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서교인문사회연구실의 전주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해서 유가족 운동들을 쭉 뭐 짧지만 그래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다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새삼 느끼게 된 거는 우리 사회가 유가족 분들의 활동에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가족의 어떤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운동으로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좀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그런 운동에 대한 평가로서 그런 연구 작업이나 이 논의 작업들이 좀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유가족분들 직접 만나 뵙고 다 일일이 생생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그런 상태에서 또 글을 쓰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이제 토론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대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가족 운동을 좀 살펴보면서 그 유가족 운동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유가족 운동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는 응답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운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응답을 넘어서 하나의 이 사회적 책임 주체로서 좀 더 그러니까 이 활동들이 확장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응답에서 책임으로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었습니다. 유가족 운동은 이 한국 사회에서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함께 시작되었죠. 근데 이 흥미로운 것은 운동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회 변화를 위한 집단적인 행위와 실천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인이 하는 걸 운동이라고는 하진 않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유가족 운동은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이소선 어머니시고요. 이 운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 육아협의 소식지에 한울삼이라고 하는 소식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가족들은 유가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외부의 강제적인 행위에 의해서 혈육을 잃은 사람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유가족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삶의 종결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해독해야 될 어떤 메시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분신과 같이 목숨을 스스로 이제는 목숨을 끊는 행위가 되었던, 혹은 죽음의 원인 자체가 불분명한 의문의 죽음이 되었던, 혹은 산재나 세월호 같은 사회적 참사로 인한 죽음이 되었던, 이들의 죽음 모두 이제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자들로서 유가족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독해내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유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유가족 운동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유가족 분들은 다 이 운동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선택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유가족이라고 하는 게 불의의 사고를 겪은 사람이거나 어떤 지위가 아니라, 이거는 단지 이제 운동의 조건이 될 뿐인 거죠. 적극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른 의식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유가족들을 마치 이제 불의의 사건을 겪은 피해자 집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 집단 피해자하는 거는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된 죽음들이 제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해독해내고 있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무능력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따라서 그 역사적 형태는 다르지만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사회적 죽음들의 지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열사들의 죽음과 의문사, 그다음에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사망 사고도 계속되고 있죠. 그 역사적 형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 죽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적 죽음이 마치 이제 비민주적이라거나 반인권적인 국가 시스템의 어떤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가령 박근혜 정부의 무능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구조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모든 참사에 대해서 모든 정부는 다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이 혹은 불합리한 구조, 그러니까 이 정권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가족 운동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소선 어머니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소선 운동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보면 이게 이제 장내투쟁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치 이제는 이소선 어머니를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유가족들이 이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같은 형태로 자식들의 죽음을 둘러싼 명예회복이라고 한 차원에서 집중하는 어떤 그 죽음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오히려 이제 이소선 어머니는 약간 이 유가족 운동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처음부터 좀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제 전태일 열사가 수행하고자 했던 운동을 마치 그러니까 이전부터 준비됐던 듯이 이제 처음부터 이어갔다는 거죠. 장례식장에서 이제 전태일 여사가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이 책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좁쌀만한 구멍이라도 뚫리면 그걸 보고 학생하고 노동자하고 같이 끝까지 싸워 구멍을 조금씩 넓혀서 그 연약한 노동자들이 자기 할 일을 혹은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엄마가 만들어야 해요. 라고 하는 마지막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소선 여사는 뭘 했냐면, 전태일이 이제 분신하면서 요구한 8개 조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출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의 조언이나 아니면 어떤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례를 미루면서 전태일 열사의 8가지 조항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으로 회유한다거나 심지어 이제 장례 기간 동안 납치까지 당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걸 물리치고 결국은 8개 조항을 다 그러니까 관철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장례투쟁을 이뤘는데, 당시 장례투쟁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전태일 죽인 거는 이소선 어머니다. 엄마가 그렇게 죽였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웃이나 친척의 입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처럼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통념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장례투쟁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전태일의 죽음이 개인의 책임이거나 아니면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전태일의 어떤 유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소선의 목소리와 행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회적 책임을 되묻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소선 여사는 그 노동운동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태일이 분신한 지 2주 후에 이 청계피복 노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소선 어머니를 노동운동가라고 또 명명을 하는데, 이 노동운동가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거는 이 활동 전반을 보면 이 그러니까 전태일의 어머니의 역할이 국한되지 않고 당시 이제 노동운동이 굉장히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초창기적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영역을 확장하는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조직을 하는데요, 건설하고 이 전태일 친구들과 굉장히 동등한 차원에서 실질적인 조직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이제 불법화된 계기들이 있는데, 그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재건이나 합법적 쟁취를 위한 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청계피복 노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 현장에 직접 스스로 그냥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대 활동들이 초기부터 이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벌어졌다는 거는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동일방직이나 YH나 구로동문 파업이나 당시에 이제 중요한 투쟁들에 다 달려가시고,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기중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쌍차나 한진중공업 투쟁에서도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그래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8.76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그다음에 민주노총이 건설이 됐죠. 그런 후에도 그러니까 이 이소선 어머니의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노동조합이 합법화됐으니까 이제 좋은 세상이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비정규직 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에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도 굉장히 놀랍고 그래서 단지 이소선의 노동운동이 70년대나 80년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이 비정규직 문제까지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전태일 정신의 당대성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들을 스스로 이제는 밟고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특이한, 재밌는 것은요, 이소선 어머니는 이제 공간을 굉장히 이렇게 집중을 많이 주목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소선 어머니가 공간에 집중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 문제의식에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육아협의 공간인 한울삼과 함께 뭐 노동조합의 공간이라든지 혹은 노동교육과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굉장히 뭐 스스로 만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공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교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청계피복 노조 말고도 노동교실을 통해서 이 여성 노동자들을 뭐 조직하고 교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점으로 상정이 됐고 그리고 이 노동교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실장을 하시면서 교육도 하고 조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는데 뭐 이소선 어머니의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는 청계피복 노조도 남성 노동자들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당시 사회적으로도 남성 지식인들이나 남성 노동자들이 이제 조직과 교육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이소선이라고 하는 여성이자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도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소선 운동, 저는 이소선 운동의 정신이 뭐냐라고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건 연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마치 뭐 차이가 없는 통 큰 단결?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대, 이소선 운동에서의 연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당대의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 가령 70년대에는 어린 시다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을 텐데 이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리고 혹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주체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기존의 노동운동에 결합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후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비정규직이 70년대의 어린 시다와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위로부터의 통합이거나 아니면 통 큰 단결의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노동운동의 주체 가 이제 노동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연대고요. 그리고 확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노동 내부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룡의 여성 노동자들이거나 쌍차 투쟁이거나 부산의 한진중공업의 뭐 김주인 열사 투쟁과처럼 신자유주의 이후의 구조조정에 내몰리거나 비정규직으로 배제된 노동자들의 문제가 오히려 이소선에게 이제 70년대 어린 시대의 문제였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는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칙이었고요. 그 원칙에 대해서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전태일의 친구들하고도 거침없는 논쟁을 이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소선에게 당시에 이제 모든 운동들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좀 수렴되고 있었는데 이소선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좀 중거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87년 이후에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는 진전됐다고 하더라도 이소선의 입장에서는 70년대의 어린 시대들의 존재가 이 민주주의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즉 경제적인 민주화가 빠진 상태에서의 민주주의는 되게 허구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당대에도 하고 계셨고 그 이후에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 투쟁만으로 좀 수령하면서 운동이 그러니까 멈추거나 아니면은 뭐 중단되거나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8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념들이 여기서 나오지 않은가라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소선 어머니 운동에서 이 육아협의 운동을 좀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86년도 8월 12일에 육아협이 창립이 됩니다. 전국 민주화운동 유가족 협의회죠. 그리고 초대 회장으로 이소선 어머니가 선출되었는데, 이 유가족의 운동을 보면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유가족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호명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87년 6월 항쟁이 큰 계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또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한열의 죽음을 계기로 열사와 전사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열사에 대한 의례가 구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내부에서는 열사 정신 계승이 어떤 정세적인 요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제 외쳐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열사 정신 계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운동사회가 유가족들을 호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 열사 투쟁 외에도 수배 중이거나 경찰에 연행됐다 실종되거나 의문사한 경우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정권에 대한 저항이 거세졌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는데요. 저항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이런 의문사한 사례들도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육아협으로 유가족 운동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육아협들은 이제는 보통 이제 자식들이 잃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이 펼쳐졌는데, 이 가족의 죽음은 이제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면서 이 죽음의 배후에 있는 사회적 억압 구조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아협 소식지를 보면요. 사회적 억압 구조, 즉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반인간적 사회 구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혈육들은 외세에 대항해서 독재 정권과 맞서서 또는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묵살하는 체제 폭력에 의해 희생되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 육아 죽음들을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죽음을 사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개인화된 거거나 혹은 당시 이제 자식 잡아먹은 부모라고 하는 도덕적인 비난과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당시 이제 열사투쟁이거나 뭐 의문사한의 경우도 그렇고 이 빨갱이라고 하는 낙인들이 굉장히 이제 강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규범이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인터뷰도 하지만 대한민국 시위하다 죽으면 종북이라고 한다. 그런 게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이 육아협 이 가족분들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유가족 운동이 80년대에 있어서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80년대 당시의 운동은 이념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혹은 민족주의와 같은 이념을 앞세우고 이념적 언어들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학생운동이나 지식인 운동으로 표상되고 있는데, 그리고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사실 이게 유가족들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가족들은 이념의 언어 혹은 이성의 언어가 아니라 이런 어떤 감정의 차원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대중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이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감정의 차원에서 이 운동이 그러니까 드러나게 되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의의 죽음으로 자식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감정 구조를 건드리게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족 운동이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보충적이거나 보조적인 어떤 역할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회적 타살을 규정을 하면서 어떤 이념과 이념 간의 대립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국가폭력의 문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운동들을 새롭게 구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가족들의 어떤 감정 구조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는 자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유가족들이 어떤 이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책은 상쇄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책이란 감정을 잘 살펴보면 이 예를 들어서 자식이 이제 사회적으로 타살 당했다는 어떤 피해자로서의 감정 이나 자식을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가해자로서의 감정 이런 것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매우 독특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열사의 경우에는 남겨진 가족들이 왜 그런 도대체 선택을 하게 됐는지 알기 위해서 부단하게 질문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육아협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개별화된 유가족들의 자책,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 지배적인 어떤 우리 사회 규범이 이 자식의 죽음을 남겨진 가족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감정입니다. 자책은. 그런데 이 육아협을 통해서 어떤 집합적이고 사회적인 운동으로 전환하면서 이 자책은 사라지지 않지만 자책의 어떤 성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예를 들어서 죽음을 선택한 자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운동을 반대한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 사회에 되게 무관심해왔다. 사회 구조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해왔다라고 하는 어떤 각성과 동반한 자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대신해서 민주화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힘이 약해서 죽음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자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책들은 뭐냐면 사실은 유가족들이 어떤 이 집단적으로 형성해낸 사회적 책임 의 다른 이름이고 사회적 책임의 어떤 감정적 표현이자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5월 어머니회의 형태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5월 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5.18 유가족 운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거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의 사례를 이제 5월 어머니회를 보면 5.18에 대한 이제 사회적 인정의 하나의 모델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월 어머니 역시도 육아협처럼 오히려 이제는 고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고립되어 있는 유가족들을 모아서 나름대로의 이 5월 정신을 계승을 위한 교육 사업이나 아니면은 트라우마 치유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국가 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서로 유가족들을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치유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들을 형성하는 모임들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인권 NGO로 출발했지만 또 교육이나 재활센터로서의 복합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어머니회가 또 5.18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가족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5월 어머니 이게 5.18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5.18 유가족 운동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 어머니의 사례처럼 보다 이렇게 보편적인 인권 의제 중심으로 해서 5.18 정신을 굉장히 이 일반화시키고 그다음에 세계화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폭넓게 다가가는 것으로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은 5.18도 일정한 합법성이나 이제 제도화의 과정들을 밟게 되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틀에 갇혀서 어떤 국가적 행사로 퇴색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가족 운동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거는 유가족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사실 우리 운동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유가족들의 정치적 행위성은 굉장히 여전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민주화 운동이 김영삼의 문민정부 출연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탄생하면서 더 이상 이제 열사로 호명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죽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사임을 자처하는 혹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유서를 쓰는 형식의 열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요. 대신에 열사로 호명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자살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IMF로 인한 경제 위기고 거기에 노동자들의 위기가 닥치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일어난 묘한 게 교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 돼서 더 이상 열사 호명 구조가 운동사회에서 점차 약화되면서 육아협의 활동도 점점 좀 위축되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희한테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문제에, 그러니까 운동사회가 이제 전면적으로 결합하게 된 것은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됐는데요. 근데 이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과거의 민주화운동 유가족이나 이 기존 운동세력과 결합한 양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 세월호 유가족들은 처음에 이제 운동사회와 결합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대체 이 운동 집단들이 뭐라고 하는 집단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가족들이 이후에 점점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배신을 당했고 국가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가 세 가지 운동 의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하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인데요. 이것들을 하면서 뭐 천만시민운동,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가족들이 그 운동에 자연스럽게 결합하게 되는 형태로 이렇게 이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 유가족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 진영들이 있었고 운동 세력들이 있었고 유가족들이 오히려 이제 거기에 쫓아가거나 동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면 이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히려 좀 독자적인 자기 유가족 운동들을 가지고 물론 운동사회랑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자기 운동의 영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세월호 유족들은 저는 이 소소한 어머니가 이제는 온갖 투쟁하는 현장에 그렇게 달려가시는 거 보고 오히려 저는 제가 본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노란 옷들을 더 많이 생각이 나게 됐는데요. 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라든지 김영균 노동자 사망 사고라든지 오히려 이제 국가 폭력에 의한 죽음이나 투쟁의 현장, 오히려 노동자들의 싸움의 현장에 늘 이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전체 세월호 유가족 중에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활동하는 유가족과 활동하지 않는 유가족 사이에 이제 인식 차이가 이렇게 되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제 가족협의회 차원에서 유가족들의 인식이 다 같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일부 이제 활동에 나서지 않거나 좀 소극적인 유가족들이 우리 진상규명하는 것도 바쁜데 왜 다른 곳에 결합하냐라는 차원에서 연대 활동을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가족 전체에 대한 인식들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운동에서 어떤 영향들을 좀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주목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입니다. 이 산재 사망 사고는 사실은 이전부터 늘 있어왔죠. 그리고 뭐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데 이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결성되기 시작됐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시는 2019년 5월에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김영균 노동자가 사망을 했고, 이 사망 사고를 계기로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들을 여는 것들 계기해서 서로 뭐 안부를 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는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요. 다시는이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노동자의 사망사고, 그로부터 유족들의 주체적인 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세월호 이후에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 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재 사망 유가족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의문사라든지 사회적 참사라든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법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산재 사망 같은 경우는 아예 근대 자본주의 이래 산재 보상 시스템이 법적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산재로 인한 사망은 늘고 있고 피해자들은 늘고 있는데 보상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서 도대체 누가 죽였냐 이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데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일찌감치 문제 제기가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만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기업 차원에서 되게 은폐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공장 안에서 발생하는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이게 확산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산재 유가족들이 모임이 결성됐고 그로부터 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하나의 구조적인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이제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도록 방치한 국가 혹은 제도적인 문제를 어떤 가해의 위치에 딱 지목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가 있고 김영준 재단이 꾸려졌는데 이것이 어떤 기존의 이제는 열사 사업회, 기념 사업회처럼 어떤 죽음을 기리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노동 현장의 개선을 자신의 목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 있고 그다음에 유가족 운동의 또 다른 모델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유가족 운동을 이소선 혹은 육아협, 5.18에 이어서 세월호나 아니면 산재 피해자 유가족의 운동까지 연속적으로 이제 연속적인 것을 파악하려고 했을 때 유가족 운동이 갖는 공통의 구조와 지속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유가족들은 역사적 형태를 달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는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한다고 믿고 있는 어떤 사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법과 제도가 있고요. 정부의 행정 조치들이 있고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가치들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 시스템이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치 신호등이 자동적으로 켜졌다, 그러니까 빨간불이었다, 파란불이었다는 반복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정상적으로 이 사회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로 사회적 죽음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이러한 사회적 죽음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죽음을 예외적이거나 일상적인 것으로 가치절하하려는 시도들이 감행이 되죠. 왜냐하면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사회의 불안과 위기는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죽음을 사회적 죽음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싸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유가족들은 사실은 기존의 질서에 편입된 주체였습니다. 근데 이 시민 유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이런 고통들을 가시화하고 집단화시키면서 사회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어떤 사회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힘의 무게에 눌려서 죽임을 당한 죽음의 실체를 이제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그러니까 유가족의 운동이 우리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교란시키면서 우리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는 하죠. 그래서 모든 운동이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이제 유가족의 운동이 어떤 격렬한 지지와 옹호 혹은 혐오와 비난의 한가운데에서 존재하는데요. 그거는 유가족이 내건 운동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혹은 굉장한 충격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성적인 언어로서 어떤 설명하는 운동이 아니라 고통과 절규와 눈물과 분노와 굉장히 이런 감정의 형태로 유가족 운동들이 사회에 계속 이렇게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격렬한 이 저항도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 운동 속에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치유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적 죽음에 직면한 이 유가족들의 처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사회적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왔냐면,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 즉 제도적 개선이라고 하는 차원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고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 다 집중돼 있고, 이후에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전혀 아무런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소선 어머니나 육아역 이 가족들이 했던 정말 헌신과 불굴의 의지로 그 시대를 감내했던 것들을 유가족 일반이 다 유가족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이제 제대로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치유를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의료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적인 치료의 차원으로만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진상규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억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도 이 그러니까 치유의 과정에서 같이 이제 배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죽음의 사회적 인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이 죽음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때 쟁점이 되는 게 이 사회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인정, 그러니까 국가가 이 죽음들을 인정하는 것들을 매개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국가 차원에서는 어떠냐면요. 국가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이 죽음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화 보상법이라든지 의문사 관련된 법과 제도들이라든지 5.18 특별법도 그렇고 세월호 특별법과 뭐 사참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진상규명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효과를 초래하면서 국가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난점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일정하게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라는 속성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국가적인 인정, 죽음에 대한 인정을 거부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 판단은 거부할 수 없다. 그런 수준에서 인정을 전제한 상태에서 유가족들이 그 기억을 둘러싼 정부와 어떤 계속 지속적인 투쟁들을 운동사회와 함께 이루어내야 되고, 그 결과 이후에도 이게 이제 유가족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후에 다시 미래에 발생한 어떤 유가족들이 지금의 조건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유가족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닦아야 하고 닦아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